강재돈 대한농정 대토론회 상임조직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국 단위, 중앙 단위의 답답한 그런 정책 방향,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오히려 실천하는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찾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탄탄하게 쌓아온 지역의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공유하고 배워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백낙청 서울대 명예 교수님의 초청 강연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만은 골칫거리인 게 저 새만금 문제죠. 연전에 그것에 대해서 김석철 교수라는 분이 그 일부만 간척을 하고 내부에 그 안바다를 살려놓으면서 방조제는 이제 해수가 유통하도록 하고 안바다를 남겨놓으면서 일종의 그 일대의 호남의 도시들하고 연결해서 도농복합체를 만들자 하는 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금강하고 이걸 터가지고 충남 하고도 이제 함께 하나의 지역으로 발전시키자 하는 안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가령 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발상을 하기 전에는 도농연대도 그렇고 지역의 청춘을 다시 불러 모으고 되살리는 문제도 그렇고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일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점에서도 우리가 큰 적공을 해서 크게 전환하는 그런 결과를 보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지역이 미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지역의 농정에서, 특히 광역에서 농업을 최우선으로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가는 일이 쉽지 않았었죠. 우리 충청남도의 안희정 지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협치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희룡 지사님 오셨습니다.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인구의 2%가 살고 있는 농업수도 수원에서 염태영 시장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민 출신이라고 소개문을 만들었었는데요. 농민이십니다. 우리 봉화의 박노 군수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은요, 사전에 숙제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주제 방식으로 지역과 농업정책에 대한 지자체장으로서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 농정에 대한 생각, 그리고 현재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가져가는 과제들, 이런 순서로다가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 나갈 건데요. 지금 시간은 네 분께 각각 1분씩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에게 농업이란 땡땡이다. 요 땡땡이다를 채우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엔 염 시장님부터 예. 하실까요? 예, 저에게 농업이란 제가 수원시장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말씀을 들어보면 의미가 이해될 겁니다. 나에게 농업이란 수원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수원 물숫자 수원의 바탕이 되는 도시입니다. 농업은 우리에게 쌀농사로 대변됐고 또 쌀농사는 묽고 물을 대는 일이 아주 중요했죠. 그 수원은 그 정조대왕께서 화성을 축성하신 그런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계획 도시입니다. 근데 1794년 지금부터 200년 전에 220년 됐습니다. 정조대왕께서 화성을 축성하실 때 그해 굉장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과 백성들이 많이 어려워지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수원 유수 그 당시에 조심태 양반이 정조대왕께서 화성 능행차를 하시고 또 그 아버지 사도세자 묘소를 방문하시는 길에 지금 장안문을 짓고 있는 그 앞에서 그 넓은 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황무지였습니다. 이곳에 저수지를 만들면 1만 석이 넘는 쌀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축성을 중지하고 저수지를 만들도록 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만석공원에 있는 만석거입니다. 그 이후에 윤건능 앞에 만년제를 만들고 그 이후에 서호 지금 화서역 지나다 보면 옆에 있는 농촌진흥청 옆에 화서역 옆에 위치한 서호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그 당시 충만제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그 저수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물을 대는 시설들을 그 안에 아주 과학적으로 건설을 해 놓으셨고 그를 통해서 또 영농 기술들을 보급하는 데도 앞장서셨습니다. 그런 농업개혁의 도시이고 또 농업과학의 중심 도시가 된 유래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 그 번업 그 모범장이라고 하는 농촌진흥청 전신의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농업 연구를 하셨고 최근에는 그 쌀 농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녹색혁명을 이끈 그런 기관들이 수원에 위치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 지금도 농촌진흥청 산하기관과 연구시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지금 전주 완주로 다 뺏겼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수원의 유래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농정 토론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 시점에 수원 화성박물관에서 농업개혁의 산실 수원이라고 하는 그런 유래를 쭉 담은 특별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최 측 몇 분께는 그 브로셔를 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와보시면 아주 좋은 유익한 정보와 경험들을 같이 나누실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수원에서 결혼하고 나서 수원에서 15년 넘게 살았는데 그 만석공원이 왜 만석인지 몰랐었네요. 이렇게 가다가는 시간이 저녁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시간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원희룡 지사님, 나에게 농업이란? 저는 그 한마디로 저에게 느낌을 얘기하면 어머니이다. 농업은 어머니다. 실제로 제 어머니는 평생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지금도 만 8순이 되셨는데 평생 농사만 지으셨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업을 생각할 때는 저희 어머니부터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이 농업이라는 게 우리의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선 먹거리, 생명과 연결된 우리 생명의 원천인 먹거리를 우리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해왔던 방식이고 아무리 다른 산업이 발전해도 결국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원천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생명의 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원천으로서 어머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농사 짓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육체노동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평생 농사꾼으로 살 생각하니까 너무 암담해가지고 저는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사실은 도예지로 나왔고 좋은 대학도 갔고 지금도 지식노동을 하는 그런 걸로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항상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가 저의 생의 고향이고 출발점인 것이죠. 이제 주름살이 가득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휴대폰 누를지도 모르는 어머니시지만은 그래도 그 짓는 농사가 흘린 땀만큼 그리고 거기 쏟는 애정만큼 이게 결과가 돌아오고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 책임, 아들이 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 교수님 하실까요? 저는 농업이란 응용과학이다라고 정의부터 내리겠습니다. 연구하지 않고는 농사 이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 그리고 소득을 남겨다 줍니다.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 겨울철 전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을철 수확기까지 사과나무와 대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저는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전국 대도시에 친환경 농산물 도매시장 좀 많이 만들어서 친환경 농가들 정말 좀 제값받고 내다 팔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 지사님, 나에게 농업이란? 예, 그 여러 가지 있지만 농업은 뭐 철학이다라고 하고 싶으네요. 이제 뭐 갑자기 지금 생각을 그렇게 더 하게 되는데 농업은 가장 현명한 사람의 직업이어야 합니다. 또 그랬으면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농업은 땅의 미생물에서부터 하늘에 우리 농민들이 맨날 하느님하고 동업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까지 포함해서 그걸 다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은 가장 현명한 사람의 직업이었었고 농민들이 그러한 자부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21세기 새로운 웰빙 라이프로서 직업적으로 굉장히 선택 가능한 직업 영역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이해해 줬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은 철학, 현명한 자들의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네. 네, 멋지죠? 우선 간단하게 여기 공통주제 관련된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나면은 자유롭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간에 저부터 자연스럽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시장님 같은 경우는 농업 인구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1%. 1%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210만 명 인구 중에 농업 관련 인구 한 35만 명 가량 돼요. 그러니까 이제 꽤 되는 편이에요. 꽤 되는데 그 핵심은 아까 이제 우리 저 원종 지사님 하던 그 고향에서 그 농사짓는 것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공부하러.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봉화군 스님 할 거 없으면 농사짓는다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에 대해 지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걸 실질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30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30년이 우리가 그런 시쳇말로 보낸 30년이 지냈을 때 우리 농촌과 농업 현실이 어떤 현실이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가슴하고 미안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 이렇게 바꿔보자고 얘기하는 것들도 사실상 미안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걸 내버려두면 우리 모두 위험해요, 지금. 그리고 더 이상 이 싸움을 가지고 아스팔트 농사라고 아까 우리 회장님 마셨는데 그거 해가지고 아무런 소득도 없어요. 그럼 어디 답이 있느냐는 거예요. 선출직 공직자들은 그 아스팔트의 농민들을 향해서 일단은 선거 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죠.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삼농혁신이라고 했을 때 제 얘기는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삼농혁신입니다. 제가 사람스럽게 지방재정 그 열악한 거를 가지고 신규 사업 몇 개 해가지고 농업 문제가 뭐가 풀립니까?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하는 삼농혁신은 핵심적으로 이거 얘기합시다. 서로 만나서 정부와 전문가들과 농민들이 이거 얘기합시다. 농협과 이 문제에 대해서 빙빙빙빙 서로 돌면서 서로 그렇게 본질을 회피하지 맙시다. 이제 이 얘기를 지난 3년 동안 이제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경 철학에 대해서 우리 말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제 핵심은 이 주제로 우리 바로 들어가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뭐 어떠한 사례를 얘기하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의식에 우리가 공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떠한 실천 전략을 서로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산에서부터 유통에서부터 제조 가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떠한 실천 관한 영역을 서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좀 서로 전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농정 철학과 비전을 다루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산업화와 보릿고개를 넘기고 산업화를 넘기고 오늘날 올 때까지 약 한 40년 동안의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과 대면하는 일, 이게 지금 농업정책의 가장 핵심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모두 솔직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희정 지사님 네. 말씀 들으니까 네. 어떤 인상이 들었냐면요. 네. 우리 박영호 대표님이 교수로서 문제를 출제를 했더니 음. 진짜 문제는 이게 문제다라고 교수한테 문제로 답안을 제출하는. 모험생 아니셨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 말씀 속에 큰 흐름 속에서 동감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이 어떤 사업 또는 어떤 정책 그 제시하고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성과를 발표도 할 수 있겠죠. 그래봤자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쩌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이 힘과 그 방법은 농민들 스스로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제대로 문제를 드러내놓고 그걸 직면하고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어떤 대화와 문제, 방법 찾기를 함께 해나가는 어떤 그 과정의 조직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일 수 있다. 그런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의 경우에는요. 일단 이런 현장의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우리 전문가들이 민관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아니면 문제의 설정 과정에서부터 함께 논의를 하고 그게 단순히 형식적인 자문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예산이나 정책에 대한 결정권까지 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 권한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진전된 민간 협력의 틀로서 협치라는 것을 이제 내세워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래서 그게 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협치가 이게 어디로 가는지 참 저 자신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지금 하려는 부분들은 생산의 조직화 또는 유통의 조직화를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의무자조금 제조라든가 또 우리 주특산물인 감귤에 대한 감귤 거래소, 농업회의소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어떤 개혁의 방향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막상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농민들 스스로의 논의로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이해관계 때문에 진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얘기하다가 결국은 실컷 싸우고 힘만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나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토론 내용들이 중앙정부에 전달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농촌 문제 단순한 우리 농민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도의적인 그 생각을 하더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께 내가 함부로 대하게 되면 불효자식이라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소위 서울 경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농촌입니다. 농업, 농촌, 농민들 희생 속에서 도시사회가 생겼고 이 도시사회는 이 생겼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지금 자기를 낳고 길러준 우리 농촌을 아주 좀 우습게 생각하고 정말로 일단은 막 이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 지금 도시민들의 먹거리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토론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도 지금 FTA 얘기 한 개도 안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 농업 어떻습니까? 한미 FTA 이어서 한중 FTA, 뉴질랜드까지 FTA 체결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가 또 시행됩니다. 농민들 목을 죄고 있어요. 지금 농민단체에서 우리 중앙정부에다가 또 국회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 무역이득 공유제 빨리 법제화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추 농사 찾지 않았고 최고의 품질 생산 내놔 놓고 값이 없어서 그냥 로타리 치는 농부의 심정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걸 이제 막자. 어떻게든 우리가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으로 생산 원가 이하로 하락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군에서 보상을 하자. 그런데 이게 중앙 정부가 나서서 이거는 해줘야 됩니다. 지금 원희룡 지사님 계시는데 올해 제주 특별자치도도 가격 안정 기금 조례 제정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우리가 처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만서도 이 우리가 재정이 자립도 6.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매년 20억씩 적립한다는 건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의 관계자인데 제가 일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리 기금 조성하는데 도비 지원을 좀 부탁을 했어요. 하니까 도 관계자가 하는 말씀이 우리 경상북도의 그 많은 품목들을 어떻게 지원하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단박에 해결할 수 있다. 그 품목 정하는 거는 우리 경북에 예를 든다 하면은 성주에는 참외, 뭐 보령에는 딸기, 의성에는 마늘, 뭐 영양에 고추 이런 식으로 해서 품목 결정을 하고 중앙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지원만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지자체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 하루 빨리 일단은 우리가 중앙정부와 도가 참여를 해서 기금 조성에 좀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300만 농민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편안하게 농사 짓는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네, 군수님. 지금 군수님 말씀해주신 내용이 지금 도하고도 또 협의를 하시고 또 중앙정부하고 관계에서도 이제 오늘 이제 도의 도지사분들도 오시고 하시니까 아마 이런 고민들은 좀 같이 할 수 있는 주제로 정해놓고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후진국이 우리 선진국은 공업화를 통해서 될 수 있지만 진정한 그 중진국까지는 그것이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이 진짜로 되기 위해선 농업 농촌에 대한 그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또 강대국이 되는 나라들을 보면 농업 농촌을 무시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이것을 우리 사회가 꼭 교훈으로 삼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FTA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농업이 지금 얼마나 힘든가 하는 생각은 우리 수도권 사람이라도 그 문제를 천착한 사람들은 다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수도권 그 소비지와 생산지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통해서 우리 농업을 살리는 일을 가장 구체적으로 또 만들어 가야 될 일이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역인 경우는 결국 그 우리 농업에 대한 그 생산품들을 물류 유통의 중심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장 그 원만하게 원활하게 소비지에게까지 연결하고 값싸고 안전하게 공급해 주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광역 단위의 새로운 소비지형 연계형 농정 모델 이런 것들을 꼭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역별 특성화라든지 또 광역권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들을 꼭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수원 같은 경우도 크진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산물들을 이렇게 생산합니다. 물론 쌀, 뭐 야채 다 하지만 흑토마토나 또 블루베리 그리고 그 딸기 우리 옛날에 딸기가 수원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송이까지 이렇게 특산물들을 우리가 생산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수요하지만 이렇게 그 연계를 앞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보다 그런 것과 관련된 시장 질서를 로컬 푸드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신토부리의 신뢰관계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특히 이제 급식이 이제 많은 부분 친환경 그 무상급식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것들 특산 이런 식품들을 이용하게 하는 것들을 현명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구축해 나가는 것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한농정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해서 관훈 토론 비슷하게 1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 번 더 주시고요. 전체적인 철학과 비전 논의에 이어서 각 지역에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주요한 정책들 저희 뽑아보니까
충남에서는 삼농혁신을 딱 내세운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체 육성 상농대학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농협이라고 하는 농민들의 협동조합을 중요한 파트너로 삼으면서 지역혁신 전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제주에서는 이제 협치농정과 농업회의소, 그다음에 품목별 조직화, 유통, 그래서 감귤거래소, 의무자조금, 유통위원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수원은 조금 다른 이제 도시 속의 농업, 도농상생, 도시농협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체험과 관련된 이런 것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봉화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게 현장에서 농업회의소부터 시작해서 귀농귀촌 정책까지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느 분부터? 지금 농업회의소가 2010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설립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우리 평창, 진안, 나주 쭉 해서 지금 우리 봉화가 7번째, 지금 8번째 영주시가 추진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만뒀어요. 뒀는 이유가 설립은 됐지만 이 활동은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이유를 이래 물어보면은요, 다 예산 탈입니다. 예산 탈입. 중앙정부가 뭐 하느냐? 돈을 줘야 했다는 뭐 하지.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앙정부 자체 내에서도 올해는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의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내년부터 다시 진행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선호기 봉화군수로 취임을 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농업회의소 설립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농업회의소마저 관변납치가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봉화군에는 전체 우리 1,100여 명의 우리 회원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일단은 농민권익 대변 단체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기구표를 보면은 마지막에 있는 동사위원회 조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내년도 이제 농업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농가에 일단 지원하는 걸 각 품목 조직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농사 하시는 분들이 농가마다 기호가 다 다르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게 따로 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을에 사과 색깔을 내려면은 색태를 내려면은 이 바닥에다가 반사필름 까는 거 봤잖아요, 그죠? 반사필름을 원하는 농가도 있고, 또 착색제를 원하는 농가도 있고, 또 고추 농가들은 고추 멀칭 비닐을 원하는 농가도 있고, 고추 지주대를 원하는 농가도 있다 얘기입니다. 한데 우리 행정이 다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과위원회 내에서 원래 과수 농가에는 착색제를 지원하자, 또 고추 농가에는 멀칭 비닐을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 하면서 우리 화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신청까지 합니다.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상자 선발하는 게 이게 요즘 보조사업 해가지고 뭐 국가가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까 지금 마구 부실 덩거리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대상자 선정을 자기네들끼리 합니다. 자기네들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저 한우협회 회장님 나와 계시는데 우리 봉화군의 한우협회 회장님 따라오셨는데 한우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선풍기, 환풍기라든가 그다음에 톱밥이라든가 그 밑에 있다는 뭐 세균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우협회 회원들끼리 같이 모여서 수요조사까지 합니다. 원래 필요한 물량이 얼마다. 그러면은 이 배정은 사육 규모에 따라서 일단은 얼마 배정을 일단은 협회에서 다 해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가들 농업회의소 가입 안 하면은 야 이거 불이익 본다 말. 이래서 적극성을 띄워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는 지금 농업회의소에서 우리 지역이 있다가 농협이 6개 농협에서 지금 3개 농협으로 합병이 되는데 학교 급식이 친환경 급식도 농협에서 지금 할 그런 또 입장이 못 되나 봐요. 이래서 안타까울 따름인데 우리 농업회의소 오늘 사무국장님도 오시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학교 급식까지 우리 농업회의소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서슴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사회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150여 개가 되는데 그 지역 단위마다 이 농업회의소가 설립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일단은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다시 이 원위치에서 지역 단위의 농업회의 설립을 희망합니다. 대부분 관에서 나오는 몇 가지 혜택들을 각 산업과 부문별로 어떻게 하면 경쟁적으로 더 가져갈 것이냐를 중심으로 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조직에는 자체적인 자기 생명력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하면서 삼등격자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해요 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이 권한을 그분들께 드리지 않는 이상 단돈 100원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 100원이 내 책임하에 내 권리로 쓰여질 수 있어야 돼요.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다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도지사로서 제가 하는 일이 100개라면 그중에 86개는 다 중앙정부가 법률로 이렇게 하라고 다 써져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14개도 사실상 그만큼 큰 자율성이 없어요.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도지사가 이럴진데 농민단체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모든 그 자율조직과 모든 조직의 핵심은 자기 책임성과 자기의 권리인데 자기 책임성을 보장할 만한 자기 권리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어서 그래서 사실상은 대한민국에 저는 생명력이 좀 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힘들고 국민은 국민대로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자치분권으로 가야 되고 도에서도 농정을 펼 때 가장 핵심은 단돈 100원이라도 자기 권한을 좀 줄이는 방법 없을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재작년에 수산업 분야와 관련되어서 수산과장님한테 이제 도의 수산과에서 도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얼마래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연근에 15개 어업면허가 있고 김양식, 불량식, 해삼, 바지락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업종별로 또 170개의 어촌계가 있는데 170개의 어촌계 조직과 수산업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것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 충청남도의 수산업의 미래 장기 발전을 놓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붙여보면 어떨까요? 우리 전혀 손 안 될 테니까. 우선 처음부터 안 될 수는 없으니까 기본 이제 썼던 매뉴얼 놓고 수산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 가지 과제가 있죠. 우리가 어촌 마을에 들어가면 가장 막 냄새나는 거. 그 대부분 김망이나 이런 양식망을에서 혜택 섞는 냄새들입니다. 그게 다. 그래서 어촌 마을의 정주 환경을 어렵게 하는데 가장 큰 일적인데 그럼 그 어망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주 환경에 있어서. 그런데 이 어망 관리하는 사업에 돈을 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종묘나 종패를 뿌리는 데 돈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어민들이 결정하는 거 보면 당장 어촌계별로 종묘, 종패 뿌리는 데 돈을 나눴어요. 근데 이 구조를 조금 더 넘어서 이분들이 수산업의 장기 발전을 통해서 축조식이든 제방식이든 뭐든 양식장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바다의 연근안의 어죽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 전략적 개념을 그분들이 안 가질 거냐? 난 가된다고 봐요. 근데 이것을 공무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어민들을 그냥 다 대상화시켜놓고 내가 잘 꾸며줄 테니까 가만히 놔둬라 이러거든요. 그럼 어민들은 그리고 해봐 이거 쫓아가거든요. 이것이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 어업이든 농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다 똑같은 이 분야에서 주인이 손님이 되어 있고 손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역전 현상 때문에 대한민국이 저는 잘 안 돌아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농업회의소도 이 구조를 가장 깨기 위한 핵심은 단돈 100원이라도 권리를 자기 책임과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인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많은 우리 지역재단의 우리 또 많은 지도자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니까 시간, 돈, 거버넌스에서 이게 지금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이 순서의 문제, 이걸 같이 고민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 고민 제일 심각하게 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아마 원지사님 아니실까 싶어요. 우리 한 10가지, 한 7, 8가지 주요 작물이 됩니다만 뭐 양배추, 브로콜리, 뭐 월동, 무 등등 당근 이렇게 해서 조금 특이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이하다는 건 뭐냐면 감귤은 전국 감귤에 저희가 대부분의 사실은 그 산지 저희들 지배력을 갖고 있는 작목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감귤에서 뭔가
새로운 사례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왜냐하면 저희들의 시장 지배력이 크기 때문에. 그다음 나머지 밭작물들은 월동 채소이기 때문에 육지부와 계절적으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공생이 가능합니다. 강원도의 대관령 여기는 고냉지, 그 여름에 나오는 채소들인 거고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겹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남해안 일대, 중부 일대. 그렇게 해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결국 전국의 어떤 이런 지역적인 특성과 어떤 이런 파종과 수확 시기를 가지고 전국적인 조절 능력을 가져야 되겠지만, 생산과 유통에 일단은 우리가 제주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이미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렇게 거창한 얘기, 뭐 저거 몇 년,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는 얘기,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한 몇 년 노력하면 작지만 성공 사례를 만들고, 농민들도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이걸 어떤 사례를 만드는 데 집중하자. 이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작부 체계 중에서 이것을 빼낼 수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 완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자. 그래서 일단 맥주 보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배추나 이렇게 과잉이 된 부분은 나중에 값이 떨어진 다음에 폐기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다른 작물로 대체해서 그 심도록 유도를 하면서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고 사버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사전 폐기. 그래서 올해는 양배추를 한 30억 정도 들어가서 사전 폐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가격이 지지가 되는 효과가 이미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림부에서도 매우 주목하면서 자기들도 여기다 돈을 더 태워가지고 확실한 성공을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결국 그 대체 작물 또는 식품 가공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가공으로 빼내면 사실 유통 조절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를 저희는 이 선제적인 폐기와 가공으로의 물량 이전을 통한 어떤 이 유통 조절 능력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가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의무자조금입니다. 현재는 당근과 감귤에서부터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좋을 때는 사실 다들 말이 없습니다. 그랬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난리를 치면서 정부가 나서는 이런 것들이 오는데요. 가격이 좋을 때도 일정 부분을 우리가 어느 길목에다가 과연 이 톨게이트를 세워서 의무자조금을 거둘지, 이거는 이 작물에 따라 다를 것이고 생산이나 유통의 어떤 전체 과정에 따라 다르고, 우리가 유통에 대한 어떤 이 장악 능력. 그래서 현재는 예를 들어서 감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주가 전체 산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유통 상인들이 감귤만 사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과일들도 같이 수집해 가다 보니까 감귤 거래소가 사실은 바로 가능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자조금을 감귤이나 당근같이 비교적 우리 유통 조절 능력, 가격 지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부터 해가지고 농민들이 자구 노력과 지방정부의 재정 투입과 중앙정부의 노력, 이걸 태워가지고 자구 노력에다가 여기다 돈을 더 태워서 충분한 기금을 갖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확보를 해보자. 그래서 감귤과 당근에서의 의무자조금을 저희는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는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결국 통계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생산 조직화와 유통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결국 통계농업에 의해서 개개 농민들의 어떤 불신과 이기적인 일탈 행동들을 막고, 이것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농민들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하나는 통계농업일 것이고요, 하나는 농민들의 조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농업회의소 또는 감귤 거래소, 의무자조금을 통한 농민들의 참여,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직화해 나갈 거냐 하는데, 그동안 사실은 제주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보낸 세월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갈 길이 좀 멉니다. 앞으로 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항상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숫자는 줄고 자급률은 4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거의 전품목 가격이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고민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수원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가, 지금까지 성장했던 도시가 어떻게 완숙미를 가질 거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 시장님 말씀으로. 제가 취임하고 나서 도시농업을 대폭 확충시키기 위해서 그 민간 거버넌스, 시민 주도형 참여하는 도시농업을 만들고 있는데,
수원 생태 텃밭 그린맵을 만들었어요. 우리 이곳에 보시면 전체 그 수원 생태 텃밭 그린맵 139곳의 텃밭이 현재 운영 중인데, 여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뭐 이런 그 마을 공동체 모든 기관들이 같이 민간단체와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7억 원 이상의 돈을 매년간 내면서 10만 평 땅을 자산공사로부터 우리가 그 임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당수 시민농장 이렇게 해서 청보리, 메밀, 코스모스, 연꽃 이런 그 연중 아름다운 경관과 농업을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도시농부학교도 하고 텃밭 육묘학교, 씨앗도서관, 텃밭음악회, 그린농업축제, 텃밭 이야기 이런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시민 텃밭 4개소에 1만 명, 또 광교지역 가구 민영농장 25개소에 5천 명, 현재 우리 지역에 도시농부가 농업인구보다 더 많이 지금 그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오늘 도시를 대표해서 제가 온 격이 됐는데, 사실은 아까 농업과 관련된 그 아주 긴장되는 정책에 깊이 있는 얘기를 하려니까 사실은 저희하고 이렇게 그 톱니바퀴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데, 실제로 그 제가 보니까 도시 우리 경기도권에 웬만큼만 잡으면 여기 있는 지역에 네. 생산품들은 저희가 다 사줄 것 같은 협약서 쓸까요 지금? 네, 아마 그러니까 농민의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국민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국민이 참여하는 농업,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생산해서 팔아서 돈을 버는 농민 생산자 입장에서만 농업을 이야기하지 말고 도시 소비자와 그리고 청년들과 같이 하는 흐름을 만들어가자가 지금 대한농정이 4년째 가져가는 그림들입니다. 마무리 말씀,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벌써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봉화가 지금 귀농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전체 지금까지 1,600가구에 3,700명이 우리 봉화군에 귀농을 했습니다. 우리 한 개 면 정도가 왔죠. 그런데 이분들인데 물으면은 왜 봉화로 귀농했느냐 물으면은 첫 번째 얘기가 이 공기 좋고 물 좋고 인심 후덕하고, 마지막에 붙는 얘기가 땅값이 싸다. 아주 봉화가요. 그래서 오고, 또 이 서울에서 2시간 반, 또 부산에서 2시간, 대구에서 1시간 반. 경북 봉화가만 아주 산골 이 촌으로 알았는데 그래도 접근성이 좋다. 이 이유로 이제 옵니다. 그리고 오는데 그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먼저 오신 귀농인들이 후배 귀농인들을 일단 양성을 시켜주기를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도 처음에 오면 일반 과정에 3개월 심화과정 교육, 또 마지막에는 봉화 농민사관학교에서 1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줍니다. 이래 하면서 저 군수하고 같이 또 주기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간담회도 가지고 하는데, 오늘 이쯤 온 김에 저 밥값은 하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귀농 우리 봉화군으로 오십시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문은수 원장님으로부터 받은 책 귀농을 하는 윤인숙 박사의 쓴 책을 어젯밤에 일부러 꺼내봤어요. 그리고서는 저도 그런 그 막연한 꿈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가는 곳을 봉화로 정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지금 오십시오. 잘 모시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주에 우리 그 시민들과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힐링하고 또 농사 체험도 하고 하는 곳으로 지금 제주가 쓰는 청소년 체험관을 수련관을 저희가 그 별로 운영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인수받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논산하고 우리가 깊이 있게 딸기를 우리가 어떻게 사줄까 하는 강경젓갈도 예,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민의 아픔과 또 어려움을 우리 도시에서 그 다른 동네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그 부강하게 하는 일로 생각해서 외면하지 않고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은 그 소비자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물건을 만들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농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감귤만 경제하는 게 아니라 아열대 수입 과일들과도 경제하고
봉화에서 생산하는 사과와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도를 지금 평균 뭐 한 9 정도 나오는 데서 12, 13, 14. 그래서 일본의 중국 이런 귤들과 어떻게 그 당도 브릭스 경쟁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그건 농민들의 책임이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유통, 그다음 생산의 조직화 이건 개별 농민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어차피 우리 행정과 이 시민운동과 이 부분에서 정말 집단적인 노력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결국 어디와 만나야 되냐면 소비자들이 대량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도시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의 소비도 현명하고 어떻게 보면 좀 착한 소비, 개념 있는 소비, 조직화된 소비를 시장 기구를 대체할 정도까지는 못 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의미 있는 그런 영향력을 확보하는 정도까지만 조직이 된다면 전체 시장에 대해서 충분한 완충과 향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 염태영 시장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칠의 인사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염태영 시장님과 가장 잘 통하는 분을 제가 제주시장으로 임명까지 했는데 낙마를 하는 바람에 지금 당장의 파트너는 애매합니다만은 제가 직접 파트너를 할 테니까 앞으로 도농연대의 모범을 수원시와 제주도가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고맙습니다. 농업분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로부터 부림을 받는 종복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 때 여러분들은 매번 어떤 결정을 해주십니다. 그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여러분들의 눈빛과 주권자의 눈빛을 먼저 제일 빨리 하는 정치인들이 거기다 갖다 맞춥니다. 그러나 그 주권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어떤 나라, 농업과 포함해서 중소기업과 포함해서 시장 질서와 우리의 선한 시민들의 거래 방식이 어떻게 소고기의 마블링처럼 어떻게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를 원하시는지 주권자 여러분들이 이런 토론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논의해 주시고 그래서 의사를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진국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농업 포기하고 선진국까지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먹고 살기 힘들었던 기성세대와 우리 청춘들이 같이 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더불어 함께 하면 여러분들은 같이라고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같이!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유.